모세골 공동체교회 특별강좌 사회를 맡게 된 이영석입니다. 오늘 지금 시작을 할 때 강좌의 의미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첫째로는 이제 나눔이라는 의미인데, 저희 교회 내에서 이제 각 분야에서 크게 영향력도 있고 많은 전문 지식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아까운 그럼 크게요. 소리가 잘 안 들리세요? 네. 전문 지식들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이제 우리 모세골 공동체 교회 학구적인 이 교인분들과 그런 그 아까운 전문적 식견들을 좀 나누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근본적인 부분인데, 저희가 창조사역의 파트너란 말씀을 항상 드려왔는데,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특히 과학 분야나 무슨 인문학이든지 모든 분야들이 하나님께서 그 운영하시고자 하는 모든 세계의 어떤 질서를 찾는, 탐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들을 저희가 창조사역의 파트너로서 함께 나누는 것, 그 과정을 함께 찾아보는 것, 이런 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런 의미에서 분기별로 특별 강좌를 좀 시작을 하게 될 텐데, 이 강좌의 시작에 가장 어떻게 보면 적합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인규 장로님께서 창조세계의 신비, 창조와 진화, 그리고 자연계의 질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세미나 진행을 해주실 겁니다. 오늘 시작하기 전에 잠깐 양력만 말씀드리면, 이인규 장로님 서울대 식물학과하고 일본 홋카이도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고, 서울대에서 자연과학대 학장 지내시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문화재위원회 위원장까지 역임을 하신 전문가이십니다. 그래서 거기 따라서 많이 옥조 근정 훈장이라든지 대통령상 같은 것 많이 그 성과를 인정받으신 분인데, 오늘 이제 이 시작하는 입장에서 가장 적합한 저희 특별 강좌의 첫 번째 연사로서 이인규 장로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 평생 대학에 있었으니까 수많은 특강들도 하고 강의도 하고, 또 제가 전공하던 이 진화 창조, 이 생물 진화의 주제를 가지고 심지어 이 명동 성당에서도 특강을 했고, 중고등학교에서 전교생 불러 모아놓고도 했고, 또 대학에서도 강의들 하고 수없이 했지만은 교회에서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사실은 작년에 무슨 교회지? 목사님,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모이는 널푸른 공동체라고 했어요. 그 목사님들이 불러서 한 200명 불렀는데, 가서 내가 용감하게 진화 창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제가 이 한 몇 주 동안에 괴롭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한번 특강을 해달라고 했는데, 혹시 이 이야기들이 여기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신앙의 상처를 받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가 아주 고신계통의 보수 신앙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런 걸 전공한다고 해서 공적으로 사이비 장로라고 이단 장로라고 막 성토도 받고 했거든요. 어느 날 글을 하나 써서 달라고 해서 국민일보에 보냈더니, 이런 글은 여기 실을 수 없습니다 하고 퇴짜 받은 적도 있고, 그래서 참 괴로웠지만은 목사님이 금년에 우리 주제로 이렇게 삼고 있는 우리 교회에 특별히 생태계 문제까지를 언급하시는 건, 제가 목사님들이 생태계 이야기하는 거 별로 듣지 못했어요. 이건 내가 참 오랫동안 접촉하고 실천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것인데, 제 이야기 좀 들립니까? 뒤에도 괜찮아요? 좀 가까이 할까요? 예. 그래서
그걸 생각하니까 제가 이 학문을 시작한 지 금년이 딱 70년이 됩니다. 이 학문에 결단하고 들어온 지가 제가 54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이 학문을 하겠다는 결심을 했기 때문에 그런 긴 세월 동안에 한 이야기들을 간단히 이렇게 한 30분 안에는 하기가 어렵고, 그렇다고 1시간 이상 너무 하면은 여러분들 시간을 너무 뺏는 것 같고, 그래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다가 목사님 그래도 여기서 그냥 하면은 시간 좀 전략되지 않느냐 해서 오늘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선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그냥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조세계의 신비, 창조와 진화,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죠. 그리고 자연을 다스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그 성경은 그냥 짚고 넘어갔지, 내가 평생에 이 학문을 실천하기 위해서 했던 생태계 보존의 활동이 바로 그것이 신앙적인 그 미션 중에 하나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번에 이걸 준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현대과학이, 제가 전공하는 과학이, 저는 생물학을 했습니다만은 현대과학은 이 과학 만능 시대에 왔다 오늘은.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원시 수렵 사회가 있었고 농업혁명이 있었고 기계혁명이 있었죠. 그러나 거의 뛰어넘어서 이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요즘 만능 시대가 돼서 인공지능 가지고 온갖 것들을 다 하고 흉내도 내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기 연세 드신 우리 시니어들이나 이런 세대들의 생각도 못하던 젊은이들의 가치관이나 판단, 이건 우리하고 너무 달라요. 우리 아주 보수 꼴통이라고 그럴 거예요. 우리 손자들이나 이 세대에서는 보면은 21세기 사람들은. 그런데 이 생명공학 자체도 이게 이렇게 비인간화될 줄 몰랐어요. 제가 시작할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게 완전히 비인간화돼서 처음에는 생명의 신비가 뭐냐 하는 것, 자연과학적인 입장으로 접근하다가 그걸 학문적으로 파고하고 나중에 이야기 나오겠지만 2500년이 됐습니다. 생물학이 시작한 지. 생명이 뭐냐 하는 것들을 2500년 동안 파고 들어가다가 이제는 그게 이게 사람의 몸이 생김새라는 것을 유전자 가지고 되는가 보다 하는 거 알고 나니까 유전자를 막 뒤집고 마음대로 흔드니까 사람도 어떻게든지 할 수 있거든요. 사람 몸에 동물의 장기도 집어넣을 수 있고 심장도 집어넣을 수 있죠. 그죠? 그런데 더 이제 나가다가 생명체가 복제하는 건 이미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 복제하는 것은 우리 교과서에 한 20년 전에 교과서에 나오고 있었어요. 개구리들을 쫙 복제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성심여대 강의를 할 때 가서 특강을 하라고 해서 전교생을 불러 모으고 과학과 종교 이야기를 하라고 해서 그 개구리 복제를 보여주면서 이제 과학자들이, 생물학자들이 머지않아 사람도 복제할 것이다. 인조인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복제인간을, 똑같은 사람을 복제인간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만들면은 이 복제인간에게 영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제가 질문을 했어요. 학생들도 다 조용해. 그래서 그 신부님도 계시고 교수님도 계시고 총장님도 계셨는데 신부님들한테 대답해서 아무도 대답 못 하더라고. 저는 그래서 저보고 물어보십시오. 과학자로서 제가 답변할 길이 있습니다. 내가 뭐라고 답변했는지는 다음에 내가 강의하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시대에 들어와서, 그래서 내가 왜 이 과학을 했느냐, 이걸 성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런 강의를 결단하게 된 것은 우리 유 목사님의 목회 철학하고 너무 일치하기 때문에 제가 수용은 했지만은 자칫 잘못하면 이거는 정말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특별히 보수신앙에 오랫동안 젖은 사람은 저같이 그런 사람,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학문적인 깊이는 이야기를 가능하면 적게 하고 제 신앙 고백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왜 이 학문을 하게 됐고 또 제 신앙생활을 왜 이렇게 교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고백을 제가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부산고등학교라는 데가 나왔는데 그 고등학교 저보다 1년 선배가 서울대학교 1등으로 들어갔어요. 합격을 했다고요. 그리고 특수고등학교에서 여기 우리 후배들, 부고 후배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저희 세대를 보고 학교에서 기대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저도 좀 공부 잘한다는 축에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그때 대학 진학한다니까 서울대학에서 자연과학 하면 제일 톱 그룹, 제일 인기 많은데 그때는 공과대학 화공과였어요. 공대 화공과 당연히 거기 가는 걸로 하고 인문학은 물과대학의 이 정치학과였어요. 요즘처럼 이과대학이나 뭐 그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는 생과학을 했으니까 당연히 그리로 가는 걸로 해서 1지망, 2지망, 3지망 있는데 전부 뒤에 2지망, 3지망 쓰지도 않고 1지망 당연히 붙지. 톱은 해야지. 그래도 합격을 해야 좀 체면이 쓰지. 그랬는데 보기 좋게 딱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느냐? 뭐 그것도 참 이상합니다만은 점심을 먹고 이 오후 시간이 수학 시간인데 그때는 90분씩 했어요. 또 갔는데 문을 딱 닫아버렸다고. 늦게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입시를 안 시켜주는 거예요. 아이고 막 그냥 걱정이 돼 막 그랬더니 한 10분 15분 후에 넣어줍니다. 그런데 시험지를 보니까 하얗더라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뭐 한 3, 40분 동안에 쓰다가 말다가 이것도 한번 틀리거든. 그러고 나오다 보니까 완전히 거의 백지내다시피 해서 떨어졌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같이 거기 화공과에 쳤던 친구가 8명인데 1지망 아니면 2지망, 3지망으로 다 붙었는데 저 혼자 딱 떨어졌다고. 얼마나 창피해요. 교회에서는 참 아주 열심히 교회 우리 고등부의 학생 회장도 하고 굉장히 활동을 많이 했어요. 무슨 장관 되신 분, 서울대학교 교수 같은 분, 또 서울여대 총장 하셨던 분, 그런 분 불러가지고 특강을 하는데 제가 그 사회하면서 그렇게 막 하고 또 이 전국의 그 부산 시내에 있는 고등학교, 저희 고등학교에 기독학생회 회장도 하고 그 회장단 모여가지고 하는데 열심히 그런 생활을 하니까 교회에서는 아주 신앙 깊은 좋은 청년이라고 모두들 기대했거든요. 우리 사람도 그래서 나한테 결혼했는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그러다가 떨어졌으니까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떨어졌나? 불철주야로 집에서 공부 복습 다시 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교회 가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어요. 가서 철야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까지 그냥 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몸부림쳤는지요. 그리고는 그 무슨 산상 기도회 같은데 또 다니고 무슨 그 집회도 다니고 아무래도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막 매달렸더니 10월에 어느 날 밤에 혼자서 철야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냥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는 걸 체험했어요. 눈물이 폭포수같이 막 쏟아지면서 와, 나 이제 거듭났다. 그렇게 쉴고 울면서 기도하고 일어나니까 아침 해가 다 떴더라고요. 주일날인데. 그래서 와 보니까 나는 이제 막 몸이 포착하고 나한테 죄가 하나도 없는 거 깨끗해졌다. 집에 가서 가족들 다 불러놓고 나 오늘 성령 받았다고 뭐 잘못한 거 다 얘기하니까 가족들이 놀래가지고 그 목사님께 가서 말씀드렸더니 목사님 신앙 간증하라고 했는데 아이고 못하겠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그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내가 왜 무엇 때문에 크리스천이 됐고
뭐 때문에 이 학문을 하려고 했는가? 그때 문득 생각나는 것이 고등부에 그때 와서 이현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부산 피난 시절에 넝마주의들 막 부산 피난에 그런 자갈치 시장 있는 젊은이들 모아가지고 목회를 하시던 그런 분이었는데, 이분이 그 모습이 아주 알려져 가지고 미국에서 학생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유학을 초청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헌모하시기를 가가와 도요이코라고 일본의 신학자 있지 않습니까? 하천풍원이라는 그분을 헌모해가지고 그분이 신학자이면서 진화론을 공부하고 미국에 가서 했대요. 근데 그래서 이현호 목사님이 나도 가서 그걸 하겠다고 갔는데 그 사모님이 의사셨는데 그 교회를 감당을 못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갔다 1년 만에 돌아오셨어요. 오셔서 잠시 갈 데 없으니까 우리 교회 와서 고등부를 맡아가지고 저희들한테 고등 강의를 해줘서 그분이 그때 하던 말이, 그리고 내가 생물하고 공부하면서 아니 진화론이라는 거 학교에서 이야기하는 거 보니 이게 분명한 진리인데 교회에서는 창조했다, 하나님이 창조했다, 둘 중에 하나가 틀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걸 왜 틀렸으면 어디든지 바꿔야지. 그래서 그날 내가 거듭나는 체험을 하고 내가 생물학을 해서 이 창조론을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하면 신학에 가서 신학을 해서 이 두 세계를 한번 합쳐보겠다는 야심을 가지고 이 학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집에서 야단 났어요. 아니 이과대학이나 가가지고 돈도 안정하게 벌 수 있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지 그 쓰잘데없는 생물학 그거 무엇하러 하려고 하느냐. 그때는 저 서울대학에서 우리 물리과대학에서 생물학과라는 게 꼴찌였어요 제일. 그러니까 거의 웬만하면 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 생물학을 공부해가지고 들어와서 제일 먼저 산 책이 뭐냐면은 다윈의 진화론이라는 원서를 샀어요. 그래가 그 여름방학에 열심히 읽어보니까 와 이제 나도 뭔가 할 것 같다. 웬걸 그때 1955년도 54년 떨어져서 55년에 내가 입학을 했는데 우리나라 사정이라는 게 말이 아니잖아요. 교수들이 연구도 물론 못할 때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엄두도 못해요. 교수들이 강의도 책이 없으니까요. 일본 책을 가지고 번역을 해서 하든가 그런 식으로 엉망이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건 내가 못하겠다고 포기하고 있었는데 어쩌다가 일본 유학의 길이 열렸어요. 왜냐하면 전 일찍 결혼해서 애가 셋이었거든요. 대학교 3학년 때가 2학년 때 약혼하고 3학년 때 결혼을 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애 셋이죠. 저는 직업도 없었죠. 그때 조교하고 했을 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이러다가 제가 이화여중에 시간 강사로 나가는 걸 전임을 했으면 돈 좀 많이 받을 텐데 내가 대학에서 연구실에 있어야 한다고 해서 시간 강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몇 년 동안 하면서 멘붕에 빠졌대요. 외국에 그냥 내가 유학 가겠다고 돈 없으니까 장학금하고 생활비하고 달라고 하니까 주는 데가 있어야죠. 근데 일본이 장학금 주면서 학생 유학 부른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시험을 쳤더니 헐떡 돼가지고 일본 유학을 가게 됐어요. 근데 그때 물론 내가 진화론 공부할 생각은 꿈에도 안 했죠. 그랬는데 그 시절은 이 외교관도 자기 혼자 나가지 가족을 못 데리고 갔어요. 당연히 저 혼자 가고. 그래가지고 가서 했더니 2년 만에 저는 박사학위는 하고 2년이었으니까 하고 돌아와 있는데 뭘 할까 했더니 거기 교수님이 저보고 분류학을 공부해라. 해조류 분류학. 제가 석사학위 논문을 해조류 가지고 했거든요. 해조류 분류하라고. 우리 은사님이 거기 북계도대학 출신인데 편지를 보내가지고 내 제자가니까 길러달라고 해서 거기서 딱 붙잡더라고요. 그건 아니 분류학 나 별로 생각 없는데 아무튼 그 대신 빨리 하기 2년 만에 끝날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그 분류학이라는 게 뒤집어 보면 진화론이었다고요. 분류학이라는 말이 생물의 종류가 뭐냐 하는 것을
밝히고 이름을 정하고 하는 건데, 그 말을 뒤집으면 이 생물의 종류가 어떻게 출현하고 생겨나고 발전하는가 하는 게 진화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참 생각도 안 하게 그걸 가지고 박사학위하고 서울대학 교수가 딱 되니까 정말 처음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서원하고 약속했던 그걸 내가 전공을 하고 평생을 하게 됐다고요, 서울대학에서. 그런데 이 학문을 처음 개척했습니다. 해조류의 분류학이라는 거 우리나라에서 처음 개척하면서, 그러면서 아유, 내가 저 교수 됐는데 당연히 약속대로 같으면 끝내고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이 부분하고 해야지. 근데 그렇게까지는 도저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이 학문적으로는 모르지만은 이 신학에서 구약에서 말하는 창세기의 창조기가 뭐냐, 내가 독학으로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창세기에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두 본문이 있죠, 그죠? 1장부터 2장 상반절까지가 있고, 또 창조 이야기가 두 번 나옵니다. 사람 2장 4절부터 25절까지가. 그런데 1장 1절 이거 보면은 그걸 피문서라고 그럽니다.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힘이라고 기록을 하는 문서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문서는 언제 썼는가? BC 5세기의 바빌론 포로 시절에 모세이경을 5경을 최종으로 편집하는 사람들이 썼다. 바벨론 포로 시절에.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이 2장에서 나오는 그 창세기 창조 이야기는 오늘 목사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건 제2문서라고 해서 여기는 여호와의 이름을 야훼라는 이름을 쓰고 있대요. 그러니까 다르죠. 근데 이건 언제 기록된가 하면 BC 10세기, 9세기 솔로몬 시대에 기록됐다. 그러니까 위하고 시대가 많이 다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창세기의 이 이야기들은 그럼 뭐냐? 대체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와 인간, 그걸 기록한 것이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이야기를 보니까 태초라는 말이, 여기 이거 보고 저도 참 많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태초라는 말이 아무것도 없는데 시작이라는 말이죠. 전혀 아무것도 없는 것은 시작이고, 창조를 했다는 말은 빠라라는 말을 썼대요. 근데 이 창조라는 빠라라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지 있는 것에서부터 무를 만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사라인데요. 그 단어는 히랍어로 아니라 라틴어로 히브리어로. 그래서 이건 없는 데서부터 만들어졌다 하는 것이 태초의 창조 이야기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안식일이 강조되고 인간의 형상과 속성에 대한 것들이 하는 것은 그 시절에 이 바빌론 포로 시절에 이 사람들이 겪었던 그런 고뇌와 하나님께 대한 기도 같은 것들이 이 글 속에 담겨 있다는 이야기를 신학자들이 하는 걸 제가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담의 범죄와 에덴 동산의 추방에서는 오늘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은 조물주와 비조물주, 에덴 동산의 주인과 관리자의 주종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 왜냐하면 아담의 몸에서부터 하와를 만드는 것은, 갈비뼈에서 만들었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동격한 인간을, 그래서 사람과 사람과는 동격적인 인간관계를 이루어야 한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은 인간이 자연을 다스리고 관리해야 한다는 큰 미션을 준 것이단 말이죠. 근데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이것은 상당히 자연과학자들이 볼 때는 아니 이건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이 무신론적인 자연과학자들은 이 엉터리다 그런 거죠. 이 원역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창조 이야기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습니다. 제일 첫날에 빛을 만들고 어둠, 그 다음에 아래에 물이 있고 궁창이 있고 위에 물이 있죠, 그죠? 우리 그렇게 나와 있죠, 성경에. 그 다음에
마른 땅 3일은 마른 땅이 있고 4일에 채소가 나와요. 해와 달이 만들기 전에 별 해다는 채소가 나니 식물이 자라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물고기, 새, 땅, 사람. 그러니까 아니 식물이라면 광합성을 해야 자라는데 하니까 이건 좀 과학적으로 틀리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자연과학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근데 그 이야기는 몇 번 그 이야기가 예전에 우리 특강할 때도 그 목사님이 한번 말씀하셨지만, 이건 바빌론의 메소포타미아 시대의 우주관이었다. 에누마 엘리시라는 그때 거위라는 말입니다만은, 그 시대에 바빌론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우주관이 여기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군 신화를 이야기할 때 그건 신화적인 이야기죠. 그렇죠? 당군이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 고조선을 만들고 했다는 그런 기록처럼 이것은 그 시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그 시대의 생각과 철학을 인용해가지고 쓴 것이다. 신학자들은 그래서 이것은 원역사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자연과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냐? 그래서 저는 신학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기는 어렵고, 제가 전공이 아니니까 어떻게 하는가. 아무튼 이 이야기를 모태로 생각을 하면서 제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자연과학을 접근을 할 때 그래서 쭉 그런 시각에서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생물학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시작을 했어요. 기원전 300년대 아닙니까? 지금부터 2500년 전이라고. 이분은 철학자이고 자연과학자이면 이 사람이 처음으로 생명체라는 거 뭐냐? 형상과 진료와 생기 세 가지로 됐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 형상이란 말이 폼 에이도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 형상이란 생김새라는 말이거든요. 이 생김새라는 말이 생물학자들이 말하는 생물의 종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스피시스라는 라틴어가 에이도스라는 말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물학자로서 생물의 종을 이야기할 때는 생김새를 가지고 구분할 수밖에. 생김새가 다른 거는 다른 종이고 생김새가 같은 건 같은 종이다, 비슷하면. 이렇게 구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생김새는 뭐가 만드는 그 메테리얼, 그것을 만드는 재료 물질이 그 생김새를 어떤 형태든 결정하는 거죠. 그런데 이 둘만 가지고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이나 흙이나 바람이나 물이나 불이나 이런 모든 자연계의 비생물적인 현상들은 전부 지정을 할 때는 형상과 진료 두 가지로만 돼 있지, 여기에 생물만이 유일하게 생기를 가지고 있다. 이 생기를 애니마라고도 하고 푸시케스. 그런데 이게 이 말 속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영혼이라는 말과 생명이라는 말과 이게 막 혼돈되어 있어요. 물론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영혼이라는 말하고 이걸 막 구분해가지고 이야기는 안 했겠죠, 그죠? 근데 지금도 자연과학자들이 이야기할 때는 이 부분은 구분 안 해요. 저도 여기 와서는 좀 애매해가지고 우물우물 나갔는데, 이번에 이걸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생물이 가지고 있는 생명, 식물이나 동물이나 미생물이나 수많은 생물이 가지고 있는 생명과 우리가 인간이 갖는 영혼은 이건 구분해야 되지 않느냐. 히라보로 이건 어떻게 르호아라는 말로 히브리어로 이야기도 한다고, 푸시케라는 말도 같이 쓰고 있고 그럽니다만은, 생물학자들은 여기 애니마라는 이 말을 생기로 씁니다. 그리고 이걸 섞어서 쓰기 때문에 여기에 구분을 우리는 안 해요. 그래서 생물학을 하면서 이 생명 문제를 다룰 때 여기 영혼이라는 말은 한 번도 논의 안 합니다. 그건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생물의 종이라는 것은 형상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생김새만 가지고 결정해서 생물의 종류를, 그러니까 분류학자들이 생물의 종류를 지정해가 이름을 붙여갈 때 생김새 봐가지고 외형적으로 좀 더 자세히 현미경도 들여다보고 막 분석을 해보고 같으면 같은 종으로 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학문이 이루어져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16세기 지나면서 오랜 세월이 2000년 거의 그 시대부터 한 2000년 가까이 되죠.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생명체를 연구하는 시작을 보니까 어떻게 생물들이 어떤 건 아주 닮았고 어떤 건 너무 다르고 참 이상하다. 그러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느껴지면서 이걸 연구하자 할 때 형상, 아까 말한 생김새는 우리 알 수 있다. 그걸 만드는 물질은 안다. 근데 생명이라는 것은 그건 눈에 안 보이고 이 시대 학문이 그걸 분석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자연과학에서 좀 빼놓자, 유보해 놓자. 없다 이건 아니에요. 유보해 놓자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와 같은 것을 기계론적 생명관이라고 합니다. 이런 생각으로 자연과학이 발전하기, 특히 생명물질이. 그래서 했는데 이게 유보해 두자는 말하고 없다는 말은 하늘 땅 차이예요. 그죠?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게 어디 있느냐? 없다 하면 이거 유물론이 됩니다. 물질 생명론. 그래서 자연과학의 많은 영역들이 유물론적인 또는 물질 생명론적으로 흘러서 현대과학이 설명할 때는 거의 이렇게 가고 있어요. 내 같은 크리스찬으로서 볼 때는 그건 참 이야기가 문제가 된다. 그렇지만은 자연과학에서 무슨 종교를 다루느냐, 그건 다른 거다.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을 도외시하고 같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가다가 16, 17세기에 오면서 과학혁명이 일어나고 난 뒤에 프랑스의 젊은 과학자들 사이에서 진화론이라는 것을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라마르크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젊은 과학자였는데 생물들 보니까 어떤 건 너무 닮고 어떤 건 안 닮고 닮은 것 안에도 아주 비슷비슷하게 이건 뭔가 서로 관계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연구하자고 해서 아주 비슷한 생물은 공동의 조상에서부터 나온 거 아니냐. 그렇게 따질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같은 부모님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비슷비슷하잖아요. 그게 손자 되면 조금 더 달라지고 정손되면 더 달라지고 그렇지만은 혈연 관계가 가까울수록 비슷하게 되니까 그 비슷한 종은 같은 종에서부터 이렇게 갈라져 나온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라마르크를 대표로 해서 이 초기의 학자들이 이게 왜 달라지는가? 생물이 같은 것에서 나왔는데 비슷비슷하게 달라지는 것은 좀 많이 쓰는 운동, 많이 쓰는 기관들은 빨리 발달하고 안 쓰는 기관은 발달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되는가 보다. 이래서 용불용설이라는 게 나온 겁니다. 이게 1809년이에요. 1809년에 시작해서 1815년에 이 사람이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1850년대에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진화론을 이걸 제대로 종의 기원이라는 이분이 이걸 설명할 때까지 참 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자연계에서 생물의 종류들은 이곳저곳에 많이 흩어져 살고 있지 않느냐. 근데 그게 환경 속에 살다가 보면은 그 환경에 잘 알맞게 된 생물은 살아남고 알맞지 않은 생물은 죽어버린다. 여기에는 죽어버렸지만 이쪽에서는 이 환경 속에서는 그게 오히려 더 살으니까 그건 살고 이래서 지역에 따라서 서로 다른 모습으로 오랜 세월 지나니까 다른 모습이 가서 생김새가 달라진다. 그렇게 생물이 진화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뭐 여기에 대한 이제 그게 갑자기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와 같은 진화론을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거든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 집안이어서 내 부인도 막 그냥 반대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 거 그렇게 하면 되느냐 생물의 종이. 그래서 사람들이 막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찰스 다윈이 이걸 이야기하고 나니까 너희 이 할아버지는 어느 원숭이냐? 그럼 사람이 원숭이부터 나왔다네. 너 대답해라.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그래서 인간도 이 인간의 유래에 대해서 글을 썼습니다만, 아무튼 그래서 이 사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 나방이 여러 곳에 흩어져서 있으면서 이 지역에 사는 나방하고 이쪽 지역에 사는 나방 환경이 다르니까 거기에서 선택돼 가지고 그 죽지 않고 살아남는 모습들이 좀 다를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달라지면 점점 변해서 저 여기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한참 지나고 나면 맨 위에 거는 모양이 너무 다르죠. 이거 다른 종으로 간 것이다. 그랬더니 구울드라는 사람, 이건 더 최근 이야기입니다만, 아니야, 그 중에 갑자기 돌연변이로서 확 나올 수도 있다. 점점 점진적으로 가는 거 아니고 돌연변이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은 돌연변이로 이루어져서 빨리빨리 진화한다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이걸 증명하려면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을 지켜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론은 옳은데 그거 참 말하기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야기들이 한동안 한 50년 굉장히 이야기하다가 아유 모르겠다, 생물이 진화하는지 아닌지 모르겠다, 그런 불가지론에 빠지기 시작을 했을 때, 이건 그 다음에 막 그 조롱하는 겁니다. 찰스 다윈을 저 원숭이한테 그게 해가지고 저 할아버지가 너 원숭이에서부터 나왔냐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데 1900년에 딱 들어와가지고 유전학이라는 학문이 발전하기 시작해요. 이때는 진화론이 이제 아유 잘 모르겠다고 들어가 있었는데, 유전학이라는 학문, 이건 뭐냐, 생물이, 멘델이라는 사람이 1800년대에, 이 사람은 신부입니다. 그래서 완두콩을 길렀어요. 완두콩을 기르는데 자기 이 화원에다가, 신부니까 화원에다가 기르는데 일일이 교배를 하면서 계속 기르다 보니까 키가 큰 완두콩하고 키가 작은 완두콩을 계속 그 순종, 그게 잡종이 안 된 걸 이렇게 기르고, 그 다음에 이걸 교배를 시키니까 그 다음 자손은 전부 키가 큰 게 나왔어요. 그리고 그걸 그냥 심어봤더니 그 다음 자손은 키가 큰 거하고 키가 작은 게 3대1 정도로 비율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생물이 이런 식으로 유전을, 생물의 그 형태를, 생김새를 결정하는 유전의 특징이 유전인자라고 그랬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그 하는가 보다 이렇게 해서 유전학이라는 학문을 일으켰는데, 1866년에 이걸 학회에 발표했지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시대는 찰스 다윈 이야기가 막 떠들었으니까. 그래가지고 막 그냥 유럽에서 찰스 다윈을 더 막 해서 앞장서서 그러니까 저놈 자식 다윈의 불독구 개라고 막 욕을 하고 그랬어요. 그런 시절이니까 멘델이 한 거 아무도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2000년에 딱 들어오니까, 2000년에 자연과학자 3사람이 연구 발표를 해가지고 야 이건 역사적인 발표다 하고 딱 하고 보니까, 멘델이라는 사람이 벌써 16, 17년 전에 발표한 것이다. 그래서 멘델이라는 유전학이라는 학문이 눈뜨기 시작해서 20세기는 완전히 유전학의 시대가 됐어요. 이걸 연구한다고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하는데, 1950년대 제가 대학에 들어갈 때 아닙니까? 53년이면 조금 전인데, 왓슨이라는 그리크라는 사람이 이 유전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유전의 인자가 이것이 어떻게 생겼나 하는 것을 찾아내가 노벨상 받았어요. 이런 시대인데 우리 서울에서 우리 대학에서도 교수들이 이 이야기 언급도 안 했어요. 몰랐으니까. 우리 그때 6.25 때 뭐 행편 없었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이야기만 해도 굉장히 길고 어려운 문제인데, 아무튼 생물의 종은, 생물이 생김새를 결정하는 것은 유전자다. 그 유전자가 이를테면 쌍꺼풀을 이루는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쌍꺼풀을 만들고, 쌍꺼풀을 만드는 유전자 없는 사람은 쌍꺼풀이 안 만들어진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 생물이 한 종류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전부 다 한번 묶어보면은 그 유전자의 풀이 된단 말이죠. 모타 풀처럼. 그 유전자 풀이 있는데
A라는 유전자 풀과 B라는 유전자 풀은 서로 같은 종이면 서로 섞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질이 같으니까. 서로 다른 종이면 이게 섞이지 않는다. 그렇게 해가지고 유전자 풀이 다르냐 같으냐를 가지고 생물의 종을 결정하자, 이런 식으로 발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유전자 풀이 유전자를 바꿀 수 있는 원인이 뭐냐? 몇 가지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돌연변이, 갑자기 돌연변이 아시죠, 그죠? 경리라는 건 뭐냐면 이 알라스카에 있는 거하고 남쪽에 있는 거하고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으면은 환경이 너무 다르니까 그게 살아남기 위해서 같은 유전자라도 그걸 표현했을 때 어떤 것들은 살아남고 어떤 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랜 세월 지나면 너무 달라진다. 그래서 그런 거 또 뭐 잡종을 만든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이야기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간단히 제가 좀 보여드리면은 세포입니다. 세포가 둘이, 이거 아메바 같은 거, 세포가 둘이 분열을 하는데 단세포로 된 것들은 가운데는 알세포, 이쪽은 골수세포예요. 근데 세포가 분열할 때 보니까 세포 안에 핵이라는 게 있거든요. 핵 안에 그것이 분열할 때 특별히 염색이, 어떤 물감이 염색이 잘 되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염색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 그림에서처럼 가장 잘 가운데 있는 왼쪽이 겁니다. 파랗게 보이죠? 그게 염색체들이 이게 막 나눠져 흩어지는 거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그래서 세포가 둘이 나눠졌을 때는 가운데 있는 건 이 둘이 이제 이렇게 분리를 시키는 건데 파란 게 이쪽에 하고 저쪽에 뭉치죠. 그 염색체가 분열이 끝나면 이게 도로 돌아가서 핵 안에 그냥 남게 된다. 이걸 연구해서 본 거죠. 이거 뭐 옛날부터 보니까. 근데 이거 아까 왓슨 크릭이 이야기한 것은 이 염색체가 풀어졌을 때 보니까 두 가닥으로 되어 있더라. 두 가닥으로. 그게 꼬여 있단 말이야. 이중 나선으로 이렇게 꼬여 있다. 그걸 풀어보면은 한쪽 가닥은 옆에 그리면 그 뉴클레오타이드라는데 저기 ACTA 뭐 이런 거 있죠. 저기 염기입니다. 염기가 뭔지 뭐 잘 모르셔도 되는데 아무튼 여기 왼쪽 그림에서 위에서부터 한 두 개, 세 개가 예를 들면 저게 유전자인데 쌍꺼풀을 만드는 유전자. 그럼 그거에 쌍꺼풀을 만들고 그 다음 거는 뭘 만들고 하는 식으로 이 염색체라는 것은 전부가 유전을 결정하는, 그 어떻게 결정하는가? 여기에서 단백질을 만들면은 그 단백질이 묶이면은 어떤 모습이 되는데 그 모습이 생김새를 결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유전자라는 것을 알아내는 이 노벨상 받은 이야기입니다만. 그래서 이게 이를테면은 핵 속에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건데 제가 이제 생물의 종이 어떤 식으로 진화해 가는가 하는 것을 제 연구실에서 발견한 게 있어요. 이건 해초인데 우리나라 연안에서 나는 분홍풀이나 예쁜 해초입니다. 이걸 실험실에서 기르는데 저 지금 이번에 정년했지만 충남대학에 있는 제 제자가 석사 논문 쓴 거예요. 이건데 또 하나는 이게 아주 예쁘죠. 굉장히 예쁜데 이게 암수가 있고 암수가 있어 수정하면 포자가 만들어져요. 그 포자가 자라서 또 암수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아주 예쁜 것인데 이건 미국에서 나는 거예요. 좀 모양이 많이 다르죠. 근데 꽤 유사하지만은 다른 종이다. 같은 족 속에 들어있지만은 다른 종이다. 디펙툼이라는 이름 붙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 나는가? 태평양 연안이네. 내가 버클리 갔을 때 캘리포니아 연안에서 이걸 채집해가지고 조그마니까 살아있는 걸 가지고 연구실에 한국에 와서 연구실에서 한국 거하고 미국 거하고 길렀어요. 그러면서 서로 교배를 시켜봤다고. 이 서로 다른 종으로 학계에서는 알려져 있는데 교배를 시키면은 다른 종이면 어떻게 해요? 교배가 안 되겠죠. 열매를 못 맺는다고요. 그죠? 같은 종이면 교배가 돼야죠. 근데 교배를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미국에서 나는 암컷하고 한국에서 나는 수컷하고 교배하니까 정상적으로 교배가 돼가지고 열매 맺죠. 이것은 같은 종이구나. 같은 종으로 이름을 바꿔야 한다.
근데 한국에서 나는 암컷하고 미국에서 나는 수컷을 교배했더니 수정이 일어나고 난데 수정란이 녹아버려요. 이거는 서로 다른 종이다 그 말이죠. 이게 뭐예요? 반은 되고 안 되고. 그래서 야, 이거야말로 이거 뭐냐? 이 종이 저 북극 지방에서 살던 것인데 해류를 따라서 한 집단들은 태평양이 난 미국 쪽으로 가고 또 한 집단들은 오랜 세월 동안에 이 아시아권으로 와서 일본, 한국에 살고 한국, 일본에 있는 건데 그런 세월이 오래오래 몇 년 된, 몇천 년이 된지 모르죠. 몇만 년 지난지 오랜 세월 지나면서 생물의 그 유전자들이 이질화되기 시작을 했는데 아직도 종이 나눠질 단계는 안 된 중간 단계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발표를 했더니 와, 이거야말로 진화, 아까 말한 다윈의 진화론이 몇천 년, 몇만 년 동안 지켜봐야만 이게 변하는 걸 보는데 이거 이렇게 뒤로 하다가 소발에 쥐를 잡은 거나 마찬가지죠. 이거 엄청난 발견이다 해서 기립박수를 막 받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저 왼쪽 거는 수정란이 돼 가지고 1, 2, 3번까지는 정상적으로 수정이 된 것이고 4번은 수정난 뒤에 그 다음에 A라는 저 부분이 사실은 죽어버리는 건데 이거 뭐 학문적으로 그런 게 그러니까 아무튼 이와 같은 것을 하고 있었는데 또 하나 이제 이 시절에 2000년대 1900년대 들어와가지고 1920년대 생명체가 그럼 어떻게 지구상에 만들어졌을까 이런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오파린이라는 사람이 하리렌이라는 연구학자하고 연구를 해가지고 그래서 생물이 만드는 것은 유기물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소변 같은 거 유기물인데 이건 생물이 아니면 못 만들거든요. 그래서 단백질이나 이런 것들 탄수화물이나 이거는 생물이 만드는 거지 무생물은 못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유기물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것을 어떻게 유기물을 만드는 생명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는 것 실험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그 밀러라는 사람하고 우율이라는 이것도 노벨상 받은 겁니다. 시험관 안에다가 이제 플라스크에 여기 있는 것처럼 물하고 수소를 넣고 암모니아하고 메탄하고 이걸 넣어가지고 방전을 시켰다고요. 방전을 시키니까 거기에서 유기물이 만들어졌어요. 아니 생물이 만드는 유기물이 탄수화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고요. 그리고 이게 만들어진 것을 담아보니까 이게 뭉치면서 막이 생겨서 이걸 코아스베이트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그 유기물이 한 덩어리가 되는 것은 이게 생명체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막이 생겨서 만들어진 이것이 외부의 물질과 이게 화학 반응을 해서 이게 점점 커지기도 하고 나눠지기도 하면은 생명체다고. 생물이 처음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이건 노벨상 받았다고. 너무 놀라운 일이니까. 근데 이걸 사실은 또 하나 내 제자가 미안합니다만은 아직도 공주대학에 교수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실험실에서 했어요. 해초류 중에서 세포로 나누어지지 않는 해초가 있어요. 근데 그걸 바다에서는 그렇게도 애가 사는데 이걸 연구실에서 터뜨리면은 그 안에 있는 원형질 있죠. 세포 안에 들어있던 몸속에 있던 그 원형질이 이게 모이가 뚫뚫해서 뭉쳐요. 유기물 덩어리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 막이 생기는 걸 보았어요. 이게 왜 막이 생기나 이걸 발표를 했다고요. 그 다음에 그 생긴 막이 되니까 이건 그 모체나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증식을 하는 거라고요. 증식을 하니까 이렇게 해서 증식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막을 만들구나. 그래서 생명체가 지구상에 맨 처음 생겼을 때 어땠을까? 이런 무기물이 탄소나 아까 말한 그 수소나 암모니아나 메탄 이런 무기물들이 방전이나 이런 것에서 화학 결합을 해가 유기물 덩어리가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생명체가 원시 생명체가 만들어졌을 거다. 이게 과학자들의 추론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 이 유기물을
우리가 합성가도 돼요. 그러니까 요소 같은 소변 있죠. 그것을 실험실에서도 만들 수도 있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무기물하고의 경계가 이제는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생명이 뭐냐? 알과 정자가 결합하면은 수정란이 되죠. 수정란 되면 뭐예요? 사람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저 수정란에는 영혼이 있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대답하세요. 있어야죠. 사람인데. 그죠? 그러니까 수정란이 되면은 영혼이 있어서 영혼이 있어야죠. 그래가지고 저게 분열해 나가지고 애기가 되잖아요. 아까 그 대한 대답입니다. 복제 인간이 됐을 때도 나는 그랬어요. 내가 자연과학자라서 오랫동안 이 학문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복제 인간을 만들어도 그 인간한테 영혼이 있을 거다. 왜냐? 하나님이 물이 필요하다. 그러면 물이 있으라 하면 물이 나오겠죠. 그죠? 근데 수소와 산소 누가 만들었어요? 자연계에서. 하나님 만드셨죠. 수소와 산소 결합하면 물이 되는 원리는 누가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물이 필요하다면 수소, 산소 결합하면 물이 되죠. 그거 말고 별도로 또 물을 여수방망이처럼 물 나와라 이런 식은 아닐 거다. 왜냐하면 아까 이 그림에서처럼 지금 정자와 알이라는 것은 생물이지만 여기 영혼이 있는 생물은 아닐 거다고. 그죠? 생명체 아니니까. 그래서 이것들이 결합을 할 때 하나님이 그러면 수정란이 되면은 하늘에서 영혼을 하나씩 이렇게 수정란마다 집어넣어 주시고 얼마나 바쁘시게 그러겠어요. 그런 식이 아닐 거다. 왜냐하면 자연의 질서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질서 순응하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면 되지 않느냐. 그 처음부터 만드신 질서가 빅뱅이 일어났죠. 무에서부터 팡 하고 터지면서 우주가 만들어졌죠. 지금 우주가 얼마나 팽창한지 모른다고요. 사실은 천문학의 영역도 제가 이 자연과학 미크로학의 이 생명 문제를 다루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신학자들 안에서도 연구하고 하는 분들 많이 있고 그것도 똑같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그 섭리라고 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명 현상이 일어나는 현상, 수많은 자연계 생물들이 보면은 얼마나 정교하고 정확하게 그런 과정을 거치는죠. 이게 우연히 진화하면서 이렇게 발전했다. 우연일 수 없다는 것을 신앙적으로 저는 체험합니다. 아주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드신 우주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컨트롤하고 지배하지만은 그것은 자연이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가지고 이걸 이루도록 계획하는 것이다. 인간이 그걸 잘못 오용을 해가지고 지금 온갖 것들을 하고 있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 나중에 징계하실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이 신앙적인 경험이라고요. 그래서 찰스 다윈이 100주년, 돌아가신 지 100주년 된 날 우리 한국에서들도 저기 정경련회관에서 한 5명의 학자들이 나와가지고 초청 강연을 했습니다. 진화론 강의를 하는데 그 중에 3사람이 저 강연하기 전에 한 5분만 시간 얻겠습니다. 신앙 고백한다고. 신앙 고백하면서 저도 거기 들어갔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이런 자연계의 학문을 하면서 이 오묘한 자연계의 세계, 생물 안에 정교하고 질서정연한 세계, 이것은 우연히 되는 거 아니다. 하나님 섭리하고 하시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생명을 이루시고 영혼을 주시는 것도, 그러니까 지금 과학자들은 모든 생물들이 이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은 이제 자연과학자들이 다 풀었어요. 생명은 어떻게 해가지고 갖게 되는가, 그건 과학자들이 전부 풀었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자연과학자들이 못 건드려요. 그리고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교회에서 이야기하죠. 저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인류가 지구상에 만들어졌을 때가 얼마쯤 된 것 같아요? 우주가 만들어진 지 46억 년 정도 됐다고, 우주가. 그리고 생명체가 지구상에 출현한 것은 대충 36억 년 전이에요. 6억 년 전이에요. 36억 년. 그때 생명체가 처음 만들어졌는데, 그 다음에 사람은 언제쯤 만들어졌나?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인류, 크로마뇽인이라는 호모사피엔스라는 이 사람은 대체로 40만 년 내지 20만 년 전에 지구상에 출현한 것을 화석으로 지금 증명을 하고 있어요. 오랜 세월이 그렇게 지나왔던 거예요. 근데 이것 중에서 직립원인, 원숭이 아니고 사람과 아주 유사한, 분류학적으로는 이 같은 족의 인간이라는 호모라는 과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그게 직립원인이 한 500만 내지 400만 년 전에 화석이 나와요. 그게 나오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생물들이 사람 유사한 게 있지만 제일 사람하고 가까운 게 네안데르탈인이라고 했어요. 그게 사람하고 제일 가까운데 이것은 사람하고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저 혼자 생각입니다만 아마도 하나님이 이 아담을 만드실 때 흙에서 만들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지만, 그렇게 진화하는 역사 속에서 새로운 생물, 인류가 이게 아까 네안데르탈인이 맞는 것처럼 그렇게 나온다면은 그 네안데르탈렌시스가 될 수 있는 하나의 생명체, 하나님이 영혼을 불어넣어서 호모사피엔스 되게 하신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그 족속들은 오늘 우리가 보는 인간으로서, 영혼을 갖는 인간으로서, 그 시절에는 영혼이 없는 인간 유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네피림족도 나오고 그러죠. 그리고 아담하고 하와가 나오고 몇 사람 없는데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막 사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그 시대에 그와 같은 유윤인원, 그리고 우리 생물학자들이 네안데르탈렌시스라는 사람은 사람하고 품종적으로 아주 같아서 교배가 되는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자손을 퍼뜨릴 수 있는.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인간이 나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거 뭐 요즘은 이거 가지고 이제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온갖 것 다 만듭니다. 우리 골수 세포 가지고 뭐 이런 거 만드는 거, 이거 길게 이야기 못하면, 이게 처음으로 올챙이를 가지고 이 복제 올챙이를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복제양 둘리라는 것이 1997년에 만들어진, 왼쪽에 하고 오른쪽하고 모양이 좀 다르죠. 오른쪽에 이 알세포에서 난자를 빼버리고 왼쪽에 있는 세포에서부터 체세포를 넣어가 그걸 길렀다고. 길러가지고 그 안에 그 오른쪽 그린 그 양한테 넣어가지고 길렀더니 나온 것은 그 오른쪽 양이 아니라 왼쪽 양이죠. 모양이 같죠. 복제가 돼 나온 거예요. 이게 둘리라고 해서 이것이 공식적으로 척추동물을 가지고 복제 동물을 만드는 첫 번째 일이어서 아주 이 교과서에도 실렸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 인간도 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만들어졌다고요. 우리도. 그래서 이와 같은 것 가지고는 이 생명공학이 그러면 이게 발전해가 인간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가? 저는 오랫동안 이것을 공부하면서 과학과 종교는 서로 상반된 건 아니다. 과학은 사물에 대한 인간의 지적 이해예요. 지적. 가치관을 넣지 말고. 그리고 종교라는 건 초월자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강의할 때마다 예를 많이 듭니다. 제가 캔서를 2번이나 앓았잖아요. 제가 여기 있을 때도 제가 강의했고, 우리 집 사람도 캔서 때문에 그 시절은 이 캔서 걸렸다면은 아무로 거의 죽는 걸 각오할 때인데 막 교회에서 기도 막 하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 장로님 좀 살려주십시오.
그랬을 거예요, 그죠? 우리 권사님 살려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근데 나았어요, 그죠? 그럴 때는 자연과학자 입장으로 그거 어떻게 나왔느냐? 의사들이 이 암이 생긴 부위를 어떤 식으로 수술을 해가지고 그랬을 때 세포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반응을 하면서 어떻게 했다. 그건 과학적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거 틀렸어요? 안 틀렸다고요. 우리가 아는 지식 안에서.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집도의사가 실수하지 않게 해주시고 좋은 의사 만나서 하나님 낫게 해주시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다고 믿는 거 신앙이죠. 또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을 거로 저는 믿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과학과 종교는 이렇게 분리할 문제는 아니다 그 말이죠. 가톨릭 교회가 이미 이걸 선언했어요. 1950년에 비오 12세가 영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고 인간 육체는 그 이전에 생명체에서 기원한다는 진화론을 수용하자. 그리고 66년에 요한 바오로 2세는 다윈의 진화론 수용해도 된다. 그건 학문이다. 그러나 이건 하나님의 창조를 어떻게 훼손하는 거 아니다. 그런 식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것들이 학문적이었다면 우리는 뭘 해야 할 것인가? 실천적으로 아이고 시간이 너무 가버렸네요. 어떻게 해요? 조금 바쁘신 분은 가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한 10분, 사실은 이 강의는 내가 꼭 하고 싶은 건데 제가 이거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자연 생태계라는 것을 보니까 자연이라는 것은 세 가지로 예속적인 자연관이 있고 조화적인 자연이 있고 정복적인 자연관이 있다는 것을 이미 구르콘이라는 사람이 설파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구상에 사는 생물들을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했는데 너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한단 말이에요. 자연 생태계를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마음대로 하면 된다고요. 자연 생태계라는 것은 생물이 있고 무기물이 있는데 그게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생태계가. 그래서 이게 무기물하고 이 생태계의 구성 요소가 합해지면요 생명력이 생겨요. 그 어디서 볼 수 있는가? 우리 연못 있죠. 연못에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고 수초도 있고 공기도 있고 흙도 있고 물도 있죠. 그게 잘 어울리면은 그 연못의 생태계가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살아서 움직인다고 그래요. 생태계가 살아있다. 그 생명력이 자연 거기서 생깁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것이 잘못되가 망가지면은 그 연못이 썩어버리죠. 생태계가 죽었다 그래요. 이와 같은 것들이 이 자연계에서 하나님이 생명체를 이와 같은 형태로 자연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닌가. 근데 사람들이 이와 같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너무나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 그래서 스톡홀름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지구, 자연환경을 보존해야 한다. 자연은 우리가 이용을 하지만은 원금은 훼손하지 말고 은행에 맡겨서 이자를 쓰는 것 같은 지혜를 가지고 다스려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들 하고 있지만은 별로 안 그러죠. 이런 선언이 있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선언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자연보호 활동을 느닷없이 1970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금오산에 가서 우리도 자연보호하자. 그 배경은 사실은 생물학자들의 스토리가 좀 있습니다만은 그 유경수 여사의 은사가 되는 분이 고려대학 교수였는데 이분을 유기사가 불러가지고 선생님 제가 뭘 좀 도와드릴까요? 그때 이 고려대학하고 서울대학하고 몇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환경보존하는 학회를 하나 만들었다고요. 이 박정희 대통령한테 이야기해서 여기 돈을 좀 받아서 우리가 이거 활동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좀 쓰도록 해달라. 그랬더니 느닷없이 박 대통령이 초청을 했어요. 그거 우리 학자들이 저는 그때 애성이니까 물론 못 갔지만은 다 모였더니 뭐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한다. 얼마가 필요하나. 한 5천만 원만 주시면. 5천만 원? 그때 돈 5천만 원 정도면 광화문에 빌딩을 하나 산대요.
그래가 빌딩 사가지고 이자 줘가지고 그거 가지고 학술 활동하려고. 그래요. 선생님들, 학자님들이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돈을 얼마든지 줄 테니까 은행에 넣어놓고 그거 가지고 쓰십시오. 모자라면 또 주겠습니다. 그리고 2억을 줬다고. 2년 동안에. 그 2억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 학회가. 그리고 느닷없이 저 금오산 자락에 가서 이제 우리 자연보 하자 했다고요. 이때는 유경수 여사 돌아가신 뒤입니다. 그죠? 그래서 했더니 새마을 운동하던 팀들이 와글와글 일어나가지고 자연보 하자. 그리고 내무부에 자연보 국을 만들고 과를 만들고, 그리고 그때 정일군 총리를 자연보 위원회 위원장을 시켰어요. 그리고 민간단체로서 또 하나 자연보 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자연보 협의회를 만들어가지고 태완선 씨를 그때 회장으로 모시고, 그 다음에 이승영 씨를 모시고, 저 연사했던 이미재 선생님 모시고, 그러다가 제가 초창기부터 그 관계하다가 여기에 제가 회장을 몇 년을 했습니다. 2000년까지. 그래서 하는 일이 뭐냐, 자연보호라는 게 뭔지도 몰랐어요. 자연보존, 그걸 알아요? 자연보호, 자연보전, 이 용어가 다 달라요. 목적도 다르고. 이런 것도 모를 때예요. 우리가 책을 썼습니다. 그게 뭐냐. 그리고는 뭐 쓰레기 주우면서 했으니까 쓰레기 줍기 운동인가 보다. 내무부에서 막 전국적으로 쓰레기 줍기 운동하라. 그래서 막 전부 쓰레기 줍죠. 그렇죠? 그 다음에 쓰레기 안 버리기 운동하자. 그 다음에 쓰레기 대가져오기 운동하자. 그러면서 활동을 했는데, 이와 같은 활동을 하면서 저희가 자연보호 중앙협의회라는 걸 만들어서, 제가 그래가지고 5대인가 6대부터 한 6년, 7년을 제가 회장을 하고, 지금은 거의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습니다. 2000년 이후는. 근데 아무튼 그런 활동을 하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녹지조사하고 낙도조사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 울릉도 독도를 수없이 다녔습니다. 그때 일본하고 막 문제가 있을 때. 그래가지고 저희가 논문을 쓰고, 울릉도 독도는 우리 학문적으로 우리가 그거 했다는 거, 그런 이야기들을 오랫동안 했습니다만, 아무튼 내가 시간이 없어.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쓰레기나 이런 거 함부로 버리는 건요, 자연을 훼손하는 겁니다. 커피 한 잔도요, 여기 보세요. 커피 한 잔도 안 마시고 그냥 버리면은 그걸 정화시키는데 물이 얼마나 필요해요.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 있죠. 그 중에 그 비닐 있죠. 이걸 막 버렸더니 그저께 신문에 났습니다. 지구상에 지금 1억 5천 톤이라는, 거의 1억 5천 톤이 넘는 쓰레기가, 비닐 쓰레기가 바다에 떠다닌대. 그 물고기가 먹고 죽기도 하고, 물고기 뱃속에 남아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구잔이나 이 장가지 와서 종이컵 가능하면 쓰지 말고, 교회에서 지금 모세골 교회가 그렇게 하는 정신이 바로 그겁니다. 근데 우리도 좀 내가 우리 집에서 좀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자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 있어요. 제가 한 것 중에는, 이것도 우연히 제가 학장할 때 어느 날 저보고 불러가지고 이 문화재청에 와서 좀 전문위원이 돼달라, 문화재위원이 돼달라. 그게 뭐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천년기념물이라는 걸 보존하는데 그거 좀 관여하라고. 그렇게 들어가 보니까 문화재라는 말을 열심히 쓰고 있는데, 문화재청이, 외청이, 이게 언제 생겼냐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데 한 2달 후에 문화재 보호국을, 지금 문화청이 된 겁니다만, 그게 국을 이 내무부에 붙여가지고 오늘날 그게 문화관광부의 외청으로 있습니다. 외청이니까 차관청이지만은 차관 회의도 못 들어가는 별 볼 일 없는 문화재예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건 문화재라는 말 안 쓴다. 외국에서는요, 국가의 이런 유산들을, 그것은 국가 차원에서 보존해야 하는 것이고,
이건 한국 우리나라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가유산이면 세계유산도 될 수 있다. 그래서 보존하자는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이거 아부신벨 사원 아시죠? 이걸 나일강이 댐을 만든다고 하니까 물에 잠기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된다. 이거는 얼마나 역사적인 유적이냐. 그래가지고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걸 조각을 내가지고 걷어 올려가지고 산꼭대기에 가서 만든 겁니다. 그걸 기화로 해가지고 자연보호 운동이라는 것들이 환경보존 운동으로 일어났는데, 이 문화재란 말은 일본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재 하면 재산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덕수궁이나 이런 거, 고국이나 또는 뭡니까 이 건물들뿐만 아니라 옛날 우리 조상들의 유적지나 뭐 이런 것들이 보존할 수 있는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문화재다. 근데 전 세계는 이런 말 안 써요. 이거 유산이라는 말 쓴다. 유산은 뭐예요? 우리 조상들이 남겨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산이 많은 나라일수록 품위 있는 나라다.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이걸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는데, 다 늦게 중국이 이제 눈 떴다고요. 아니, 우리나라가 전 세계 유럽보다도 큰 덩어리인데 이 속에 유산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가지고 그 막 힘으로, 국가 힘으로 세계 유산을 등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지금 거의 1등이 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유럽보다 더. 근데 우리도 열심히 그렇게 하면서 하다 보니까 지금 한 20등 안에 들어있어요. 150개 나라 중에서 유산 많은 거. 그거에 내가 관계해가지고 제주도 세계 자연유산을 등재하는데, 내가 그때 위원장이어서 그걸 책임지고 하라고 해서, 아니 이게 뭐냐고 가서 보니까 제주도의 동굴이, 우리 육지는 그냥 황폐돼 버렸죠. 6.25 전쟁이 있었죠. 일제시대 강점이 있었죠. 근데 저긴 땅 속에 있은 거니까 보존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동굴이어서 이걸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서 하고 나니까 제주도가 대박이 터졌어요. 관광객들이 막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서도 막 그냥 그렇게 하자고 하는데, 이 운동이 뭐냐? 국가의 유산을 보존하는 것이고, 이건 K-팝 같은 근대 문화를 보존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근대 문화는 시간이 지나면 이건 부침하죠. 그러나 전통 문화는 그 나라의 고유한 유산이고 조상이 남겨준 유물이단 말이죠. 이걸 많이 가진 사람은 품이 있는 나라다. 그래서 이 일을 제가 20년 가까이 하면서 내가 이거 문화재로 해야 된다. 이걸 유산으로 나가야 한다. 몇십 년을 이야기를 했는데 20몇 년 만에 지난달인가 우리가 문화재청 이름이 바뀐 거 아세요? 국가유산청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헤리티지라고 바뀌었다고. 일본만이 문화재란 말을 쓰고 있고. 그래서 이걸 국가보훈처처럼 이걸 품격을 높여서 적어도 장관급으로 돼야 한다니까. 한 2, 3년 내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고 그 국장이 나보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아무튼 우리가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서울대학에 제가 명예교수 협의회 협의회도 만들고 하는데 주역을 해가 회장도 오래 하면서 지금은 그만뒀는데, 이게 나라 꼴을 이렇게 만든 것은 서울대학 교수들이 책임 좀 져야 된다. 학생들 교육에요, 실천적인 교육은 하나도 안 하고 지식 교육만 했지 않느냐. 이거 반성하자. 1년 동안 저희가 워크숍을 했습니다. 모여서.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가 인성 교육을 좀 시켜야겠다. 이걸 하자고 이야기를 했더니 학교에서요, 명예교수들이 거들먹거리는 게 싫다고요. 우리가 공짜로 강의해 주겠다, 학생들한테. 근데 아무도 듣질 않아서 지금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어서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을 불러가지고 겨울방학, 여름방학에 특강을 하고, 저희가 대학에 가서, 고등학교, 중학교에 가서 특강을 하고 그럽니다. 그 무료 봉사로 한다고 해서 가서 그렇게 하는데, 그게 코로나 때문에 중지돼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그걸 다시 복원하자. 지금 복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수 잘 믿는다는 건 그냥 착하게, 제가 어릴 때부터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학생회장하고 온갖 것 다 했거든요.
그러나 그와 같은 실천적인 의식이 없었으니까 정말 내가 교회 생활을 왜 해야 하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인성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하는가 정말 좀 우리가 반성하고 애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게 실천적인 신앙생활이고 우리 교회가 해야 합니다. 생태계 보존이라는 말을 목사님이 교회에서 했다는 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져서 우리 교회가 좀 달라지고 이와 같은 조그만 횃불이 정말 이 땅 위에 다른 교회도 좀 퍼져서 대교회들이 자기 이기적으로 교회 키우는 것만 문제할 게 아니라 나아가서 이웃에게 이런 삶을 좀 가르쳐줘서 크리스천 라이프를 실천하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제가 시간을 많이 들여서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50분에 끝내려고 하는데 열강을 해버려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질문은 받으면 너무 시간이 가니까 필요한 일이 있으면 저한테 메모를 해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목사님 나오셨어요. 아직 버스 안 갔죠? 네, 그럼요. 감사합니다. 자, 형제님. 오늘 많이들 남아주셔서 이렇게 또 귀한 강의 들으시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형제님 강의 들으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도 많이 또 간접적으로 많이 이렇게 또 전해주신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오늘 강의 내용 여러 가지 이제 중에서도 뭐 진화론의 어떤 그 유래라든지 이렇게 흘러온 그런 부분들 뭐 알고 계셨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또 잘 모르시고 계셨을 수도 있지만은 또 한번 이렇게 우리 믿음의 형제님 또 그 분야의 전문가이신 우리 형제님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보면서 또 우리의 신앙은 또 믿음의 삶은 또 그 과학적인 그런 부분하고 또 다른 차원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영역이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게 되었으면은 그것도 참 좋은 소득이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뭐 여러 가지로 재미있는 내용들도 너무 많고 저 형제님하고 또 더 얘기하고 싶은 내용들도 많이 개인적으로는 또 생기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런 방식으로 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제가 뭐 아까 말씀하실 때 목회 철학으로 뭐 생태 신학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무 과장 또 큰 말씀이시고 그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사람만 보고 사람만 중요하게 생각하던 우리의 그 삶의 태도, 신앙의 태도에서 원래 성서가 말씀하는 온 세상, 창조 세상 속에 사람도 있지만 다른 피조물들도 있다라는 그 인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원래 하듯이 똑같이 그러나 더 자연스럽게 성서에서 말씀하시는 가치를 더 잘 살리는 방향으로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것 그거로 방향성을 갖는다 생각하시면 그대로 맞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오늘 잠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크고 작은 어떤 실천의 내용들, 조그만 그런 내용들 그런 것들이 어떤 영성 훈련의 차원에서 우리가 또 실천할 수도 있고 뭐 비슷한 운동의 형식으로도 할 수도 있고 할 텐데 그런 거를 너무 율법적으로 이거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안 해.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하고자 하는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그런 노력을 조금씩 해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일들을 해가면 남 판단하지 말고 그렇게 해가면 그것이 뭐 제가 보기엔 처음이자 전부가 아닐까 생각되고요. 그런 면에서 함께 또 이렇게 노력해 가다 보면 또 더 구체적인 실천 방안도 좋은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말이 너무 길어지니까 죄송하고요. 기도하고 제가 오늘 순서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인규 형제님 귀한 강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세상의 과학의 이야기와 또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와 우리의 신앙의 삶이 또 방향이 어떠해야 되는지 또 생각할 수 있는
또 좋은 안내를 또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지금까지 너무나 하나님과 우리 사람, 또 사람과 사람에게만 집중되어 있지는 않았는지 또 돌아보면서 성경 말씀이 말씀하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사랑하시며 그 속에 우리 인간을 특별하게 두셔서 모든 것과 좋은 관계 속에서 또 돌보며 지키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동안 소홀하게 여겼다면 조금 더 복원하고 또 성경 말씀을 더 잘 우리가 이해하고 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사람을 더 존귀히 여기고 또 세상의 모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자연 만물을 귀중하게 여기는 그런 우리 좋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도와주시옵시고 또 우리 모세골 공동체 교회가 그러한 가치와 방향을 바르게 잘 이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좋은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우리 한국 사회에 또 한국 교회의 많은 면에서 또 바람직한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향의 신앙이 더 건강하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모세골 공동체 형제 자매님들 한 분 한 분을 그 삶에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시는 한 분 한 분들로 세워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희 삶에 감사와 기쁨이 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자리로 저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복된 주일 저희들에게 하나님 함께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남은 주일의 모든 시간들 주님께서 안전하고 또 건강하고 복되게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지켜주셔서 복된 한 주 보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우리 이인규 형제님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좋은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